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와 실질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서 여러가지 자산의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도 2023년 하반기 금에 대한 자산 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제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 배분은 코스트라인의 달걀 모형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기준금리 국면에 유리한 자산의 비중을 미리 늘려서 편입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준금리 국면에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미리 줄이면서 일정 주기마다 리밸런싱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유리할 자산을 미리 선침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게 되고, 지금은 올랐지만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자산은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고가 매도를 하게 돼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하면서 패시브 투자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2023년 하반기 금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 중에서 자산 배분 투자에서의 대체 자산 금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한 적 있는데요. 오늘도 간단하게 리뷰해 볼게요. 금은 달러와 경쟁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실제로 돈으로 사용한 적도 있고, 달러도 처음에 금과 연동을 하는 태안 화폐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과거서부터 돈이라고 믿어왔던 게 금의 속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신뢰가 떨어지거나 달러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는 반대급부적으로 금이 오르는 현상이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경제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사람들이 안전자산의 역할로 미국채와 금을 편입하는 특성이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금이 좋은 시기가 되면 누가 봐도 금이 오를 것 같고 달러가 약해 보인다, 이런 시기가 되면 생각보다 금은 오르지 못하고 고점이 천정이 정해지면서 횡보할 때가 꽤 있거든요. 미국이 금 선물 시장을 통해서 금의 상승에 견제를 하고 있는 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금 투자할 때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리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연준의 기준금리가 금리 인하기일 때 금의 가격이 오르고요. 금리 인하기라는 거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이 강세가 되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두 번째로 실질금리가 있는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거든요. 명목금리는 1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을 통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냥 기준금리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이런 영향이 공통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킬 때 금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방향이 좀 틀릴 때, 예를 들면은 기준금리는 지금 저점인데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구간인데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기준금리는 지금은 저점이지만 앞으로 오를 수 있고 금의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겠죠. 그리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니까 상방 압력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반대 방향으로 겹치게 되면 금의 가격이 횡보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고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와 실질금리의 방향성, 현재는 앞으로 오르냐 횡보하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금의 시세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2018년 9년서부터 했었잖아요. 금도 그때 당연히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나서 벌써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사이클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금 투자에 대해서 리뷰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투자했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 사이클에서 제가 금 투자 언제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018년 말에 이때 미국 나스닥 지수가 거의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그리고 금리가 더 올리기 힘들 거라고, 연준은 금리를 3%까지 자동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올리지 말라고 하는 압박도 있었고, 경기 침체가 예상됐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리고 2.5%에서 멈췄거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멈춘 거는 202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멈춘 건데, 나스닥 지수는 한 3개월 전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8년 8, 9월서부터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했고, 그때서부터 미국채랑 금이 저점에서 반등했거든요. 저는 대략 이 정도 2018년 말 정도에 진입을 했었고요.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사다가 코로나 위기가 터질 때 잠깐 금이 유동성 위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식처럼. 근데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기가 끝나고 제로금리나 통화 완화적인 정책 하에서 경제 위기가 안정되고 경기 회복을 진행하는 시기가 오면 금이 다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금이 고점을 찍는 기간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미국 주식시장도 전고점에 준할 정도로 상승하거나 반등해서 완화적 정책도 줄여야 될 시기, 그때가 금이 고점이 돼요. 이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금이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 겪어서 8월 정도에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8월에 나스닥이 지난 코로나 때 하락했던 전고점을 돌파한 달이에요. 그때서부터 금은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금이 진행을 했는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 금이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저 역시도 금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전자산의 역할로서. 그리고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과연 극복될 수 있는지 확신도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이 더 오를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때 미국이 금 선물 시장에 조치를 했거든요. 뭐 증거금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선물 투자해서 레버리지를 쓰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때서부터 금이 못 오르고 행보하다가 결국엔 하락세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빨간불에서는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했을 때 이때 정도에 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말에 대략 투자를 시작해서 적립식으로 2020년 12월까지 여기까지 수익률이 대략 55% 되더라고요. 700일 정도 기간 동안 평균 한 4-5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냥 대략 이 정도의 투자 수익으로 금을 투자를 성공적으로 했고, 이때는 거의 금을 다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2020년 말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각광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고점이 2021년 뭐 3월인가 4월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금이 하나도 안 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때 비트코인으로 갈아탔던 것 같고, 그래서 금 투자는 이런 식으로 50% 정도 수익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금을 언제 샀냐면은, 지금은 개인연금 계좌만 투자일지 올리기 때문에 개인연금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개인연금은 2023년 1월에 포트폴리오에 처음으로 금을 편입했고요. 아마 10%로 시작해서 지금 8월 달에 22%까지 늘려서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적립식으로 샀다고 보면 되죠. 근데 요새 금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은 크진 않고 3에서 5% 사이에요. 많이 올랐을 때는 한 10% 올랐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산 포인트가 여기서 산 포인트랑 비슷한 건지,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지 아닌지 그거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제가 왜 금을 편입하게 됐는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질금리와 금의 가격이 영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뺀 걸 얘기하죠. 요 그래프는 미국이 94년서부터 지금까지 30년간의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인플레이션을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파란색이 실질금리고요. 검정색이 명목금리, 그리고 명목금리는 1년 만기 미국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로 대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빨간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그림만 보면은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인 빨간색 CPI랑 실질금리가 반대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종이를 접어서 대칭으로 찍힌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찍혔네요. 최근도 마찬가지였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실질금리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은 거의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목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질금리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인플레이션도 차이가 날 거고요. 기준금리를 높이고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잡힐 거고, 여기 수식에서의 숫자도 바뀔 거기 때문에 실질금리에서도 영향을 주겠죠.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서로 미치면서 금 가격은 어떨 때 오르냐면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그리고 명목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금의 가격이 많이 올라요. 명목금리는 하락하는 시기도 오르지만 저가일 때도 오르겠죠. 각 시기별로 제가 실질금리와 명목금리에 따라서 금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금 가격이랑 이제 같이 연계해서 보여드릴게요. 금 가격은 실질금리와 기준금리가 현재 하락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일 때 금 가격이 오르게 돼요. 그거 보면서 다시 같이 비교해 볼게요. 여기 색깔을 2007년 중반서부터 2008년 중반 색깔 똑같이 표기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GLD라고 금 현물 ETF의 가격이고요. 2009년 중반서부터 2012년까지의 구간 똑같이 색깔로 표기했고, 이 구간도 2012년서부터 15년까지 구간도 똑같이 표기했고요. 제가 투자했던 구간 2019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 구간도 표기했고요. 그리고 최근 일이지만 2020년 중반서부터 2022년 말까지 구간을 또 표기했어요. 그리고 2022년은 내내 하락했거든요. 그 1년 동안에 또 하락 기간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죠. 이렇게 그래프를 두고서 실질금리와 금의 가격을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2008년 전후 구간을 볼까요? 실질금리도 내려갔고 기준금리도 내려갔죠. 금이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2009년 중반서부터 12년까지 보면은 기준금리 절대치도 낮았고,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내려가고 있었고, 양적 완화를 더 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 완화적으로 풀고 있었다는 거고, 모든 게 갖춰졌잖아요. 금리도 낮아, 금리도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실질금리도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금이 아주 크게 상승했죠. 금의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금이 추세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어나더 레벨로 하나 점프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2년서부터는 어떻게 됐죠? 이때서부터는 경기가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바닥을 찍고 이때서부터는 이제 상승 구간으로 가는 거고, 테이퍼링이라고 양적 완화를 줄이는 것도 했단 말이에요.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거를 줄이거나 멈추고서 추세가 통화 긴축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죠. 그 전환점에서 또 실질금리가 올랐죠. 그럴 때는 금이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저점이긴 해도 앞으로 오를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금리도 오르고 있다면 이때는 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완전 반대 과정이잖아요. 그때는 금이 완전히 되돌림을 크게 줬죠. 금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전 사이클의 고점보다는 좀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여기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2019년 보시면 19년 때는 기준금리가 고점이었죠. 고점에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 금이 저점에서 바닥을 횡보하고 있을 때 금을 사니까 진짜로 기준금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갔죠. 기준금리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실질금리도 내려가고 있죠. 이 구간에는 상승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죠. 그래서 크게 상승했는데 전고점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전고점까지 갔고, 옛날에는 전고점 뚫고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코로나 때 이 과정을 다들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고, 금에 대해서 전망하시는 유명한 전문가분들도 거의 이때 가격에서 1.5배까지 예상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다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는 오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금이 안 오르는데 금에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미국 정부가 선물 시장 규제를 연속해서 2달에 10번인가? 굉장히 단기간에 강력하게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엔 좀 꺾이더니 조정하고 올라가겠지 했는데, 이렇게 실질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기준금리도 거의 저점인데도 하나도 안 오르는 거예요. 떨어진 게 기존 레벨 대비 저점까지 떨어지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승한 걸 조정도 하고 다시 반등했다 하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거의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식으로 조금씩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 가격이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이때는 정부 규제, 미국 정부의 규제가 나오는 게 특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노란색으로 표기해봤어요. 그리고 2022년에 작년에 모든 자산이 하락했던 장 다 기억나시죠? 금도 하락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는데 굉장히 빨리 올렸잖아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에 속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니까 실질금리 자체도 바닥에서 크게 반등하면서, 이때는 금리도 오르고 실질금리도 방향성이 오르니까 완전히 금 하락으로 방향이 가버렸잖아요. 금이 정말로 크게 하락하게 됐고 전저점도 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현재는 어떻죠? 현재는 물가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 심하잖아요. 주가는 올랐지만 전에도 얘기해드렸다시피 경기 선행지수만 봐도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크게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금리 올렸다가 경기 침체 오면 안 되니까. 물가도 마침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지금 금리 고점에 거의 도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 고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죠? 도달하면은 영원히 금리 고점이 아니고 유지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 상승의 추세가 이제는 거의 끝물이구나, 이런 게 현재 있죠. 그리고 실질금리도 이렇게 올랐지만 금리는 더 못 올리고, 물가가 만약에 다시 반등한다면, 전 시간에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CPI가 많이 떨어졌지만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빨간색 물가가 오르고 기준금리는 많이 못 올리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실질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실질금리는 기준금리 마이너스 물가니까요. 이제 실질금리가 올랐던 게 피크가 되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피크에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실질금리도 피크에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두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 상승 쪽에 모이기 때문에 금이 2020년 3월에 과거 코로나 때 만들었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은 이 박스권을 뚫고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큰 레벨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실제로도 2020년에 전고점을 살짝 넘기도 했고요. 근데 전고점을 넘어서 정말 금 얘기만 하고 금이 좋아 보이고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지표를 보고 있을 때 또 거짓말처럼 규제가 들어오면서 금은 또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금 투자에 이용을 해야 되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기준금리랑 영향이 크고 금도 그렇잖아요. 나스닥과 금의 가격도 보면은 영향을 서로 받거든요. 제가 투자했던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과 금의 가격을 비교해 드릴게요. 마지막 금리 인상이 2018년 12월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 경기 전망은 19년도 20년도 안 좋다고 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죠. 실제로 나스닥이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기준금리 마지막으로 올린 건 12월인데 한 3개월 전인 2018년 9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하락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하락이거든요. 이때 거의 한 20-30% 하락했어요. 나스닥이 완전히 고점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금은 과거 고점에서 하락하다가 바닥만 찍고 있고 이렇게 저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장기 이평선에 거의 일치하면서. 근데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금리가 더 못 오른 시기가 되자마자 금은 이때부터 바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올랐고 언제까지 올랐냐면 위기가 터지고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다 하니까 경기가 회복돼서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럴 시기까지 금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스닥은 보면은 처음에는 금리가 고점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를 더 못 올리고 그거는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금리가 고점이 됐는데도 바로 경제 위기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반등을 했다가 이때가 마지막 반등 구간이죠. 현재 겪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때 구간에서 이제 다 오를 것 같고 남들이 다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거짓말처럼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2020년 1월에 나스닥 고점 찍을 때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정말 위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 8월 달에도 이렇게 음봉 뜨게 됐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얘기도 안 나오던 영국의 신용평가기관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그게 재료가 되면서 하락한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나스닥 버블 얘기해드리면서 마지막 현실부정 반등 구간에서 이 가파른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의 모양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고 이 추세선이 이탈하게 되는 순간 떨어지진 않더라도 이렇게 못 오르고 횡보하면서 고점을 못 높이게 되면 결국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스닥이 이제 고점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치면 금의 가격은 이런 식으로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랑 금의 과거 차트만 봐도 현재 구간이 2019년 구간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차트만 비교하셔도 어떤 흐름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 하반기 금 자산 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